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완전히 봄입니다. 네.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뭐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적당하게 그 스트레스를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으니까 주변에 공 같은 거 가셔가지고 좀 운동도 좀 적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도는 95페이지네요. 95페이지에 차곡 정리됐고 여기는 지금 우리 사기강박이었죠. 사기강박에서 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번 110조 109조의 관계. 그러니까 109조 차고 요건하고 110조 사기강박 요건이 둘 다 충족이 됐다. 이때는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선택. 그 다음 2번에 110조와 불법 행위와의 관계. 자, 볼까요? 자, 둘이 만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여기 제3자 비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또는 강박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박당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갑이 병을 잡아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사기를 쳤습니다. 강박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래서 이 갑은 병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시험 지문에 갑이 제3자 병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OX, X입니다. 사기당했습니다. 강박당했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행위예요. 따라서 이 계약 취소하지 않고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아래쪽에 가로 3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맨 아래쪽에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게 판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있죠. 여러분 취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강박당했습니다. 무슨 문제? 불법행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둘 다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대법원 판례는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2번 밑줄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해서 병존하게 되는데 키워드는 선택 동그라미. 중첩 행사할 수는 없고요.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96페이지 맨 위쪽에 3번 110조와 담보책임.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 이때는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사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담보책임을 선택하든가. 가로 1번 키워드는 선택. 자, 그리고 거기 제5절 의사표시에 효력 발생의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봐 두세요. 자, 그리고 102페이지. 102페이지 보니까 제3절 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대리.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었죠. 여기 보니까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나오잖아요. 갑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를 갑과 을이 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대신 팔아달라 부탁을 했고 오케이 내가 팔아주겠다. 그리고 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이때 이 갑을 본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을 같은 경우는
갑의 법률행위를, 갑의 계약을 대신하니까 대리인. 그래서 대리권을 받았으니까 상대방 병과 매매를 하면 되겠죠. 이 매매는 이 을이 갑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대리행위다라고 하잖아요. 대리행위. 여기서 이 행위는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건데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효과를 갑이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을이 병과 매매를 했지만 이 매매는 을 자신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본인의 매매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이 대리의 특징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을이지만 효과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다. 행위자와 효과 받는 사람이 분리가 되고 있다. 이게 바로 대리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여기에 상대방이 있고요.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걸 수권행위라고 하죠. 그리고 이 대리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효과는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다라고 하고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관계를 효과 기속 관계라고 해서 면이 하나, 둘, 셋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대리의 삼면관계다라고 합니다. 대리의 삼면관계. 그래서 대리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 삼면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대리권 관계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대리인 있잖아요. 이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중복되었으니까 이걸 복대리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대리행위를 하게 되겠죠. 이걸 유권대리라 하는데 때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무권대리 문제라고 하죠. 무권대리.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효과를 물어가는 문제가 표현대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리 파트는 총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 문제죠. 물론 여기 각자 다 시험에 날 만한 내용들 있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02페이지에서부터 104페이지까지는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4페이지에 보니까 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죠. 능동대리, 수동대리, 2번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여러분,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대리권 수요입니다. 대리권 수요를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수권행위가 있으면 임의대리인, 수권행위가 없고 법률의 규정이면 법정대리인. 그 다음 105페이지 맨 위쪽에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 107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6번에 대리의 삼면관계 문제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대리권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 대리권 관계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쟁점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일단 맨 아래쪽에 2번에 성질에서 고난입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고난이죠. 왜냐하면 효과를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 108페이지네요. 108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2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 체크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갑이 있어요.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 후배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수권행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을에게 갑이
임의로 대리권을 준 겁니다. 임의로 줬다라고 해서 앞에 임의란 표현을 쓰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대리권을 줬다. 이걸 임의로 이런 말 쓰잖아요. 임의. 그래서 앞에 임의 대리인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속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시험에 좀 나올 만한 부분들은 109페이지. 자, 대리권의 범위 관련해가지고 1번 축권행위 해석 체크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았습니다.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대리행위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본인으로부터 받은 만큼, 즉 수권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본인으로부터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게 바로 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되는 거니까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맨 위쪽에 이번에 적중 판례 별하나입니다. 판례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니까 대리권이 있는 경우 해서 시험에는 그동안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가로. 자, 봐보세요. 갑이 을에게 내가 이 집을 팔고 싶다. 네가 이 집을 팔아와라. 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이 을이 병과 만나서 이 부동산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네가 이 집을 팔아와라 그 말은 이 집을 팔고 매매대금을 받아와라 그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 잔금 받을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키워드는 포괄적으로 대리권 수여받았다. 포괄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대금 연계줄 권한도 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대리권이 없는 경우 해서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계약을 대리해서 체결했던 대리인이 체결 동그라미. 그러니까 단지 체결할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따라서 거기에 보니까 해제 동그라미. 해제와 관련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또다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어떤 권한 받았습니까? 담보고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 체결 동그라미. 그럼 그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죠. 마음대로 해제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해제할 권한은 없다. 자, 그리고 111페이지 맨 위쪽에 3번. 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민법의 보충 규정. 자, 여기 별 하나입니다. 자, 여기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여기 봐보세요. 이 을 같은 경우에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래서 속권행위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의 대리권 범위가 나올 텐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죠. 어떤 표현을 쓸 때 명확한 표현을 쓰게 되면 애매한 표현 쓰지 않고 명확한 표현을 쓰게 되면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명확한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가끔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본인 갑이 자, 대리인 을에게 분명히 대리권을 주긴 줬어요.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과연 어떤 대리권을 줬는지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있어요. 그럼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이걸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속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대리권을 줬는지 이걸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만약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해석을 해봐도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확정이 돼야지만이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할 수가 있는 건데 대리권의 범위가 확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 네가 대리권 있는 건 맞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만큼 이 범위만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보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에서 118조 이 법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118조는 적용될 이유가 없고요.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될 때 이때 안에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111페이지 맨 위쪽에 118조 좀 봐보세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당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1호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하는 행위니까 좋은 일이죠.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 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 행위. 그래서 이용한다, 개량한다. 이건 앞에 보니까 제한이 붙어 있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로 1번 보존행위에서 그 예들 있잖아요. 제가 예를 정리해놨습니다. 가로 2번도 마찬가지 예. 그 예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112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 예를 꼭 기억합니다. 최근에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4번에 대리권의 제한 나와 있죠. 그래서 대리권에 대한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 다음에 공동대리 제한.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115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5번에 대리권 남용 나와 있습니다. 별 하나. 여러분 대리인이잖아요. 여기 대리인. 이 대리인은 상대방과 대행위 합니다. 누구의 법률행위 대신하는 건데요?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굴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권을 남용했다. 이때 과연 이 대리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니까 상대방 보호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되겠죠. 근데 대리권 남용 부분은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법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07조 비진입 표시에서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효.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효.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리권 남용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는 근거는 107조 1항 단서 2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116페이지 있잖아요. 116페이지에서 맨 위쪽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이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제1항 단서 유추 해석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아래 3번 효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6번에 보니까 대리권의 소멸 문제가 나와 있죠.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대리인 대리권이 소멸된다 그 말이죠. 자,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대리권이 있는데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이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 그래서 먼저 116페이지 보니까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사유 공통동그라미.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127.5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1호의 본인 사망. 만약에 본인이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대리 행할 이유가 없죠. 대리권 소멸되겠죠. 그 다음 2호. 만약에 대리인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대리행위 못하겠죠.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됐다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용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대리행위 못하겠죠.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맨 위쪽에 이번에 임의대리권의 특이한 소멸사유 임의동그라미.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둘이 만나서 갑이 을에게 이 집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오케이 팔아주겠다.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계약이잖아요. 합의를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을에게 맡겼으니까 을 위임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하나의 원인관계가 위임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위임계약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리권이 소멸되겠죠. 그 다음 이 둘 사이의 위임계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갑이 을에게 줬던 이 대리권 있잖아요. 대리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숙권행위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숙권행위 처리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법조문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8페이지네요. 1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대행위가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 관계에서 대리권 관계를 공부했고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관계, 대리 행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대리행위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현명주의. 현명주의는 별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리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대방이 있어요. 자, 대리권 수여받았고 이 대리인 상대방과 만나서 매매합니다. 대리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 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이 을은 상대방 병과 매매를 할 때 이 매매는 나 자신을 위한 매매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매매다. 즉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인 따로 있다. 법률행위의 타인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걸 현명한다라고 합니다. 알려줘야지만이 상대방도 내가 을과 계약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대리인에 불과하고 본인 따로 있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명을 했을 경우에 모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리인 상대방과 대리행위 할 때 현명 안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현명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대방은 본인 존재를 알 수가 없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인을 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현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대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효과가 본인에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현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칠 수가 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을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행한 사실을 이미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상대방이 본인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118페이지에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119페이지에서 4번,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그래서 현명 안 했을 경우에는 가로 1번 원칙,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예외.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2번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하자.
자, 대량의 하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께서 4가지 사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둘이 만나서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대린이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 본인, 대린, 상대방. 이번에는 본인이 당했어요. 본인이 사기 또는 강박 당해서, 물론 이 대린이 상대방과 계약할 때 이 본인이 아무런 영향을 준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둘이 만나서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번에는 대린이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박을 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본인, 대린, 상대방. 자, 이번에는 이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 또는 강박을 친 거예요. 총 이제 이 4가지 부분이 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딱 구별해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하고 대린이 지금 당했을 때 문제입니다. 당했을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대린이 당한 게 아니라 사기 강박을 친 거죠. 이게 구별되는 거고요. 여기 볼까요? 자, 본인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대린만 당했습니다.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기 강박 문제, 취소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기 강박 당했으니까 취소권이 발생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린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매매 계약을 누가 했어요? 대린이 했잖아요. 따라서 행위자가 대린이기 때문에 사기 강박 당해서 계약했으면 이 계약에 당연히 하자가 있죠.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은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매매 계약은 누구의 매매 계약인데요? 본인의 매매 계약이니까 이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모든 효과는 본인이 취득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린 당한 적이 없어요. 본인만 당했습니다. 이 본인, 이 계약,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대린이거든요. 사기 강박 당한 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 하자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 못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자, 여기는 상대방이 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상대방만 보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 계약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지문에 본인이 몰랐다,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과 대리는 같은 사람 취급되는 겁니다. 당한 사람만 보호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사기 강박 당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과 이 대리는 같은 사람 취급된다니까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량의 하자 문제, 이 그림 4가지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네요. 대리인의 능력. 이 부분은 시험에 법조문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대량의 하자 부분 별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능력 117.5점은 별 하나.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리인 있죠?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설령 행위 능력이 없을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대량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계약에 따른 효과는 본인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완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본인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123페이지 보니까 이제 복대리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 복대리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